고도 7,000m에 이르면 영국 사람들이 쇠퇴현상이라고 말하는 중대한 장애가 일어난다. 동상은 유기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한층 어려운 고비에 이른다. 심장이 적응할 수 없게 되어 팽창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비타민 부족으로 식욕을 잃는다. 이처럼 생리학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높은 곳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자는 결국 하얀 죽음의 제물이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극한 영역에서는 의식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각이 투명하고 민감해진다. 떨어지면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이 가시고 지난 날들이 눈앞을 스치며 시간 감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갑자기 가족과 친구가 생각나며 자신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고 느낀다. 자기가 자신의 관찰자가 되는 이런 체험은 높은 곳에서 겪는 극한 체험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다. 1975년 여름 페터와 같이 카라코람 히든 피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페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으려 할 때마다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나는 인간이란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과정이며 가변적인 상태라고 믿게 됐다. 나는 삶 앞에서든 죽음 앞에서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제한받고 싶지 않으며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알려 하지 않는다. 떳떳한 방법으로 에베레스트에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왔다. 자연과 나 사이에 놓인 산소기구는 체험 제한 장치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등반은 나에게 존재를 뜻하는 생활이다. 죽음의 지뢰라는 한계 영역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종말에서 생을 인식하는 일이며 때로는 자신과 세계를 한데 껴안는 감정이다. 나는 일반적인 산의 체험을 능가하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 사실과 그 체험이 심화하면 사람들을 잠깐 동안 확장된 존재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돌발 사고에서는 고통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극도의 정신적 흥분 때문이며 그 흥분이 체면 상태 비슷한 작용을 하는 데다가 다른 생각들이 머리 안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불안에서 오는 마비 상태는 일어나지 않으며 사고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이에 비례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판단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외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추락자는 번개같이 신속하게 행동하게 된다. 추락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집중되는 이른바 의식의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남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괴롭다. 그 순간의 기분은 물론이고 나중에 추억하기에도 그렇다. 추락을 목격한 사람은 충격으로 얼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떨리며 때로는 공포 후유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에 반해서 떨어진 본인은 중상이 아닌 한 무서움도 괴로움도 쉽게 이겨낸다. 비록 얼마 뒤에 반응이 일어나 심한 두통과 허탈감에 휩싸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에 반해 나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고는 고통도 고민도 없이 정화된 상태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심리 분석 이론으로는 놀라움을 일으키는 동기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 사람은 마비된 듯이 위축되고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눈앞에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사고 능력이 엄청나게 증대되는데 특히 이러한 사고 작용은 놀라서 인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인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추락할 때의 해방감과 이제는 죽는다는 뉘우침,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죽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추락자는 자기를 관찰하는 자가 되며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 떨어지고 있는 자기를 뒤쫓는다.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해지며 마침내 시간과 공간 감각이 사라진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생각과 감정을 경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추락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입인데 죽음이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기 때문이다. 극한 영역을 통과할 때 이 자각은 직관적으로 추적된다. 의식의 내부가 범람하여 자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생명의 외계와 내계를 하나로 만들고 사람에게 자기와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일은 합리적인 사고를 배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순간에 나는 자기 자신이 되며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다. 나는 인생이란 무한 속에서 벌어지는 막강극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인간, 즉 정밀 소재적인 인간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그의 경험 능력은 무한하다. 물론 그것은 정신적 경험을 현실화하거나 육체적 경험을 정신화할 때에만 이 경험 능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 자신의 체험을 이해하는 능력이란 아무에게나 있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의 체험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30년 동안 이어온 등반과 생활에서 나는 갖가지 환상을 체험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스스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나는 때때로 의식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가 하면 때로는 강한 감정기관으로서만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오성이 특별히 작용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하다. 오성은 그 인식을 기록한다. 그런데 그 인식은 순간에 하나일 뿐 두 번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환상에서 이성만큼 방해가 되는 것도 없다. 우리의 실존에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차원 외에도 물질적인 모습으로서만 지각할 수 없는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죽음의 지대와 같은 극한 영역에서는 자살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평지에 있을 때보다 산 위에 있을 때 생명에 집착한다는 사실이다. 위험한 등반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한 예를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어떤 식이냐 하면 사람은 죽으려고 왔다가도 가파른 암벽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발길을 돌린다. 그런가 하면 훌륭한 등반가 중에도 산 밑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등반에서 오는 긴장과 강력한 육체 노동,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벌써 그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의 위험을 눈앞에 보도록 하고 아울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능적으로 일깨우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에서 친구가 되돌아간 뒤 프랑크 스마이스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스마이스는 친구가 자기와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에 힘이 솟았다. 스마이스는 용같이 생긴 동물이 공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진 데서 온 환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눈을 비비며 잘 살펴보았는데도 그 동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 높은 산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유령같이 나타나는 일이다.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이자 등반가인 허버트 티티는 이것을 헛개 비동행자라고 불렀다. 죽음의 지대의 희박한 공기는 대뇌 안의 혈액순환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100만이나 되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던 다른 부위가 이 죽은 부위의 기능을 떠맡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에 서고 싶어한다. 그 정상이란 반드시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종점이자 모든 것이 모여드는 곳, 소재가 생성되고 그 모습을 바꾸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이 지점은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계가 무로 바뀌는 곳으로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끝이며 마력이나 자력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지점이다. 나는 높은 곳 체험에서 얻은 인식을 창란이나 환각으로 보지 않으며 그것이 깊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산이 거대한 미지의 세계였으나 오늘날 나에게 더 큰 미지의 세계는 불안과 꿈과 갖가지 의식 단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의식이다. 내가 만약 창조적인 예술가나 성공한 과학자 혹은 발명가였다면 그리고 창시자였다면 나는 역시 비관론이나 절대 부정에 잘 듣는 다른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영혼을 구해주는 현자의 도린 알피니즘에 감사한다. 나는 자연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다만 내가 자연을 어떻게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블루덴치 출신의 노련한 사나이 백원은 그의 모험적인 산행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었던 생활로 묘사했다. 또 위대한 등반가 리오넬 테레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죽음의 위험을 겪은 것을 더 얻는 기쁨 가장 귀중한 보물의 하나로 여긴다. 이 추억을 나는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위험을 다시 한번 뚫고 나갈 용기는 내게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모순이지만 나는 이러한 모순을 사랑하며 재치 있는 말로 그것을 얼버무릴 생각이 없다. 그 모순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등반을 향한 욕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름난 코스를 전부 타파하려는 젊은 스포츠맨의 욕망으로서 대다수의 등반 클럽에 만연해 있다. 다른 하나는 존재 욕망이다. 존재 욕망은 이것과는 달라서 바로 밀도 있게 살겠다는 욕망이다. 일생의 고향감이 많은 등반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다행증 쾌감을 일으킨다. 이러한 열반적인 해방 상태와 행복감 속에서 언제까지나 정상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 나는 일단 죽음의 지대라는 극한 영역에 들어서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불안에서 해방되고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서 시간적 공간적 무한 속에 자기를 해소하게 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끝까지 남았던 것마저 증발시켜버린다. 이러한 체험을 겪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상의 흡인력에 대한 갈망은 한층 더해진다. 사람은 죽음의 지대를 한번 맛본 채 평생 살 수는 없다. 그는 다시 산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반복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다면 마약 상용과 고산 조치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아무리 극단적인 산악 스포츠다 해도 아편이나 알코올 또는 이른바 사랑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누구라도 저 높은 곳에 오르면 옳고 그른 것 혹은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한 것이 모두 상대적인 가치 평가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의 윤리 개념도 극한 영역인 죽음의 지대에서는 그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등반가는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비평가도 된다. 나는 처음으로 대원정을 마친 뒤 인생이 넓어진 것 같이 느껴졌으며 생각도 깊어졌다. 세 번째 8,000m 보인 히든 피크를 끝내고 내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는데 그 뒤 나는 열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으며 생명을 초월하는 존재의 향기를 마셨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나는 일종의 정신적 쾌감의 극치를 체험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진동이었다. 그때 나의 이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